아무도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붙잡혀 있었다. 나도 그쪽으로 걸어가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서둘러 만든 것 치고는 꽤 깔끔하게 정리된 그래픽이 화면에 나와 있었다. 주한미군의 위치는 한반도 지도 위에 파란색 미사일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또 다른 표시인 빨간색 X자 모양은 그들이 곧 쏘아 올릴 미사일의 최종 탄착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픽을 설명하는 박 기자의 목소리에서는 긴장감이 배어나왔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지도 위로 떠오르더니 화면에 가득 차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파란색과 빨간색 표시의 위치도 방금보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박 기자의 목소리가 왜 저런지 나는 지도를 보고 나서야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보시다시피 제가 있는 방송국도 최종 탄착 지점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한 건 여기서 도망쳐도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회사가 밀집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자연스럽게 복균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방송국 바깥은 지금 복균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아니 그 괴물들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 기자의 목소리 뒤로 서울이 작아지면서 이번에는 경기도 일대가 화면에 가득 찼다. 아마 저런 식으로 다른 지역도 차례차례 보여줄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텔레비전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화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던 박 기자가 웃고 있었다. 절망감이 배어있는 웃음소리와 상관없이 경기도 다음으로 강원도 일대가 화면에 가득 찼다. 나를 포함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날카로워졌다. 비교해보면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빨간색 이미지가 더 많아진 건 아니었다. 문제는 탄착 지점이 전부 다 군부대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근처에 군부대가 하나 있었다. 박 기자가 웃음을 억지로 삼켰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독감으로 인해 부대에 있는 군인들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상태가 양호한 병력을 신속하게 대피시킨 뒤 감염된 병력은 미사일로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한 대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병장이 한 발짝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가 작아지고 다음 지역이 화면에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주한미군이 쏘아 올릴 미사일이 이 근처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화면 아래 오른쪽을 보았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다. 발사할 때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33분하고도 27초, 26초, 25초, 젠장, 아무튼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했다. 미사일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나는 상상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움직여야 했다. 1초라도 빨리 움직여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야 했다.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재빨리 둘러보았다. 우선 의자에 앉아있는 횟집 아저씨가 눈에 띄었다. 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는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옆에 있는 아줌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뽀글뽀글 파마머리 아줌마는 이제 대놓고 무명작가와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해병대 출신의 권위적인 남편이라 해도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당장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들은 아줌마와 무명작가였다. 응급처치용 키트를 갖고 있는 무명작가가 아줌마를 향해 싱근 미소를 지어 보이자 희숙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조금 뒤로 떨어져서 그 세 사람을 보고 있었다. 아직 어린 여고생이 보기에도 그들은 분명 좋은 이미지가 아닐 터였다. 어쨌거나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들을 둘러본 뒤 수영이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굳은 표정으로 텔레비전 앞에 있던 그는 어느새 가게 출입문 앞으로 가 있었다. 바깥에서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아까 밖에 나갔을 때 챙겼던 차키를 만지작거리며 이곳에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 듯했다. 아니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한 옛 친구의 운명을 되새기며 슬픔을 속으로 삼키는 중일지도 몰랐다. 속내가 무엇이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와 상의하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병장은 화장실 표시가 붙어있는 쪽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무전기 발신 버튼을 눌렀다. 나는 최일병을 위해서 그를 말릴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일을 끝내고도 남았을 것이었다. 최일병, 빨리 오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그가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자 흐느껴 우는 소리가 무전기에서 나왔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병장이 쪽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 병장님, 저는 이제 끝났지 말입니다. 마당은 이미 놈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나는 발길을 획 돌렸다. 내가 그곳에서 나와 여기로 올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설마 놈들이 그걸 열고서 안으로 들어왔을 리는 없었다. 놈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수영이가 무명작가를 불렀다. 아까 우리가 들어온 다음에 대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영이의 거친 말투 속에는 대문을 확실하게 잠근 게 맞는지 확인하려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무명 작가는 곤혹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잘 기억나지 않아서. 만약 무명 작가가 대문을 확실하게 잠그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문해충 같은 놈들이 우리처럼 대문을 열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그런 지능까지 갖고 있다면 정말이지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렸다고 봐야 할 것이었다. 젠장, 얼마나 정신이 없었기에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야. 뭔가 꼬투리를 잡은 횟집 아저씨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순간 놈들이 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제가 왜 그 짓을 하려고 목숨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가려고 보니까 그 새끼가 괴물로 변한 그 개새끼가 대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말끝에 최일병은 키득거렸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최일병이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뗀 것이었다. 이 병장이 말하기 위해 발신 버튼을 누르는데 화장실 쪽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집중되었다. 이 병장은 무전기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 이유에 대해 큰 소리로 추궁했다. 대답을 듣기 위해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지만 잡음만 나올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 병장은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았다. 그가 쪽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다. 그걸 본 나는 재빨리 달려가서 쪽문 앞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미 늦었어요. 쪽문을 열어선 안 됩니다. 그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소총을 들었다. 총구가 정확하게 내 얼굴을 가리켰다. 거기서 비키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기겠습니다. 그러기만 해봐. 너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야. 수영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활을 들어서 이 병장을 겨누었다. 마지막 남은 편전이 활시 위에 팽팽하게 걸려 있었다. 이 병장의 머리를 보호해줄 하이바는 안타깝게도 저쪽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이를 악문 이 병장이 나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당신, 집에서 나와 여기로 오기 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잘못하다간 내가 누명을 뒤집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아까 화장실에 있을 때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병장이 사격 자세를 고쳐 잡았다. 다시 묻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여기로 오기 전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병장은 최일병이 언급한 개새끼가 나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억울하다 못해 짜증이 치솟았다. 소총이 없다면 이 자식을 어떻게 해봤을 테지만 현실은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사일 탄착 지점을 발표한다는데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이곳으로 돌아왔죠. 사실 똥 싸고 있을 때도 얼마나 궁금했으면 탄착 지점에 대해 검색해 봤을 정도라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패턴을 풀어서 화면을 보여주려는데 이 병장이 눈물을 글썽거렸다. 최일병을 저렇게 놔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 행적에 대한 오해는 풀린 듯 했지만 사격 자세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쪽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동안에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 충격이 등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진작 철호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후회하며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이 병장은 수영이가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는 편전 따윈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다. 만약 최일병 쪽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라도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길 기세였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전기에서 나오던 잡음이 사라졌다. 나도 모르게 한쪽 다리가 움찔거렸다. 이 병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임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발신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이 병장이 화장실을 향해 목청껏 외쳤다. 독감에 걸린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 그 아줌마가 쓰러져 있습니다. 저 새끼가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야? 횟집 아저씨가 일어나려다 말고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다. 최일병은 이제 흐느껴 울지 않았다. 이 병장님은 반드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잡음이 이어져 나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하고 있는데 또 한 발의 총성이 허공을 갈랐다. 이 병장이 총부리를 아래로 내리며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그를 부축해 주었다. 화를 내려놓은 수영이가 다시금 셔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7명이었다. 승합차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말에 집중하세요. 수영이가 말하자 횟집 아저씨가 엉덩이를 들썩였지만 별다른 반론은 내놓지 못했다. 성하지 않은 몸으로 대장 노릇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 병장을 부축해서 의자가 놓여있는 곳으로 간 다음 그를 거기에 앉히고 나서 수영이를 보았다. 계획이 있는 거야?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가 자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해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수영이의 눈과 귀가 소리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내 예상이 맞다면 놈들은 지금 대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몰려가고 있어. 준이 너도 들어봐. 셔터를 두드리던 소리보다 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많아졌잖아. 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더 많아졌다고 수영이는 표현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셔터를 두드리는 놈들보다 마당에서 쪽문을 두드리는 놈들이 더 늘어났다는 의미였다. 이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차가 있는 데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찌 됐든 놈들은 움직임이 느렸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곳에선 공식적으로 마지막 영상을 방송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박 기자가 입을 다물었다. 왜 그러나 궁금해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종이 뭉치로 입을 가린 박 기자가 피식피식 웃었다. 그것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 그가 여전히 웃는 낯으로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조또 희망은 씨발. 너희들은 이제 다 뒤졌어. 알아? 너희들 자신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 씨발 것들아. 미쳐 발광하듯 소리치는 박 기자의 얼굴이 사라지고 그가 언급한 마지막 영상이 화면에 나왔다. 명상 음악과 함께 아름답고 잔잔한 자연 풍광들이 계절별로 하나씩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는 수영이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박 기자가 마지막으로 방송사고를 내고 있던 와중에도 출입문에 귀를 갖다 댄 채 바깥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애써 초연한 척하려는 모습에서 아련하게 슬픔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져들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현실을 직시하며 리모컨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희숙이가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향해 그녀가 종료 버튼을 눌렀다. 수영이가 목을 가다듬었다. 얼추 저쪽으로 다 몰려간 것 같은데. 텔레비전을 껐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잘 들렸다. 나도 신경 써서 귀를 기울여 보았다.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대신 쪽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덜컹거리고 있었다. 출입문에서 뒤로 물러난 수영이가 나와 이 병장을 불렀다. 셔터를 올린 다음 밖으로 나가서 차를 향해 뛰어가는 거야. 그는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모두 알아들었죠. 횟집 아저씨와 아줌마 그리고 희숙이와 무명작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인 이 병장이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이 병장은 멍한 눈빛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최 일병이 자살한 것 때문에 어지간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수영이가 다시 불러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젠장, 저 새끼는 또 왜 저러는 거야?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며 횟집 아저씨가 거친 어조로 말을 내뱉었다. 개인의 심적인 아픔 따윈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투였다.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는데 쪽문에서 파열음이 들려왔다. 깜짝 놀라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쪽문에 붙어있던 경첩 중 하나가 부서졌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이 병장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셔터엔 수영이와 무명작가가 달라붙어 있었다. 이 병장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다급한 마음에 나는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정신 차리고 빨리 움직입시다. 이곳에 있다간 당신도 저들처럼 변하고 말 거예요. 움켜잡은 멱살을 흔들며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나를 노려보는가 싶더니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나서 소총을 들었다. 제 걱정은 하지 말고 여기서 빨리 도망치세요. 이 병장이 말하는데 셔터가 위로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또 한 차례의 파열음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쪽문 아래에 있는 경첩이 떨어져 나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다. 벽과 쪽문 사이에 생겨버린 틈새로 복균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생기를 잃어버린 멍한 눈빛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놈들 중 낯익은 얼굴도 눈에 띄었다. 거실에 놔두고 왔던 철호가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빨리 오라는 수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는 빠른 속도로 뒷걸음쳤다. 이곳은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이 병장은 한마디 툭 던진 다음 결연한 자세로 뒤돌아섰다. 경첩이 부서지고 나서 쪽문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호를 선두로 복균자들이 천천히 밀려 들어왔다. 이 병장이 소총으로 철호를 겨냥하는 걸 확인한 뒤 나는 바깥을 향해 뒤돌아섰다. 횟집 아저씨와 아줌마가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활과 화살통을 챙긴 희숙이도 밖으로 나갔다. 나도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희숙이가 나간 다음 나도 밖으로 뛰어나갔다. 벌써 차에 올라탄 수영이가 시동을 걸고 있었다. 무명작가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아줌마와 함께 횟집 아저씨를 부축하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화살통을 어깨에 맨 희숙이는 발로 눈을 헤치며 걸음을 옮겼다. 눈에 파묻혀 있는 화살을 찾으려는 것 같았다. 별다른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활과 화살은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나도 그녀와 같이 발로 눈을 헤치며 가게에서 멀어져 갔다.
시동이 걸린 승합차가 조심조심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쌓여 있다고 해도 이곳은 원래 모래사장이었다. 급하다고 속도를 올렸다간 바퀴가 모래에 빠질지도 몰랐다.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수영이는 침착하게 운전하고 있었다. 아저씨, 이쪽이에요. 여기에 화살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화살을 주워들며 희숙이가 나에게 말했다. 내가 파헤쳐본 곳에는 화살이 없었다. 포기하고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총성이 또 한 번 울렸다. 예측건대 마지막 실탄이었을 것이다. 최일병처럼 자살한 건지 아니면 다가오는 복균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중요한 건 가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아울러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는 걸 떠올리며 나는 희숙이 옆으로 다가가 재빨리 눈을 파헤쳐 보았다. 그만하고 너희들도 빨리 올라타. 운전석 쪽 차창을 연 수영이가 나와 희숙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차에 올라탄 무명 작가는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차 안에 쌓아놓은 다양한 종류의 옷을 정리했다. 옷이 왜 이렇게 많냐고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를 보다가 나는 희숙이가 가져온 화살통 안쪽을 보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 그 안에는 화살이 제법 많이 들어있었다. 긴 화살은 물론이고 짧은 편전도 여러 개 있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긴박한 상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울 따름이었다. 나는 희숙이의 등을 떠민 다음 차를 향해 뛰어갔다. 가게에 있던 복균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몇몇 복균자의 입과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떠올리자 울컥하고 욕지기가 올라왔다. 불편해진 속을 달래며 승합차 뒤쪽 상황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불편한 다리로 차에 오르던 횟집 아저씨가 멈칫하더니 재채기를 했다. 차 안에 있던 무명 작가와 횟집 아저씨 옆에 있던 아줌마가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뛰어가던 나와 희숙이도 몇 발짝 남겨놓고 멈춰섰다. 횟집 아저씨는 무척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독감은 아닐 거야. 그냥 코가 좀 간지러워서 재채기가 나온 것뿐이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차 안에 있던 무명 작가가 발을 들더니 횟집 아저씨의 가슴을 걷어찼다. 차 문을 잡고 있던 그가 윽소리를 내뱉으며 눈밭으로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본 아줌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횟집 아저씨가 쓰러진 상태에서 소리를 마구 내질렀다. 개새끼들,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연놈이 작당해서 독감에 걸리게 만든 거라고. 한 번 터지기 시작한 기침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누가 봐도 횟집 아저씨는 황마담과 그렇고 그런 짓을 하다가 독감에 걸린 상태였다. 그런 그가 최후의 보루를 찾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를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왔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와중에도 기침은 계속 터져나왔다. 나는 희숙이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횟집 아저씨를 피해 옆으로 걸음을 옮겼다. 몇 발짝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힘없이 눈밭에 쓰러졌다. 희수가 이 다른 날 이지 않겠지? 어렵게 말을 이어가며 그가 포복 자세로 기어왔다. 총상을 입은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주저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쉽게 걸음을 떼지 못하는 희숙이의 손목을 잡고 무작정 차를 향해 뛰어갔다. 횟집 아저씨도 아저씨지만 진짜 문제는 복균자들이었다.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놈들이 횟집 아저씨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올라가! 얼른! 희숙이가 뒷좌석에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나는 조수석으로 뛰어갔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수영이가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어 문을 열어주었다. 얼른 차에 올라타고 나서 희숙이를 향해 뒤돌아보았다. 이미 뒷좌석에 자리를 잡은 그녀가 바깥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미안해. 아빠, 조금 더 다가오면 화살을 쏠 수밖에 없어. 힘겹게 방향을 바꾸던 횟집 아저씨가 모든 동작을 멈췄다. 그는 절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는 눈빛으로 자기 딸을 노려보았다. 빌어먹을 너희들은 무사할 것 같냐? 시발 다 죽고 말 거야. 다 죽는다고. 절규에 가까운 그의 외침을 뒤로 한 채 수영이가 차를 출발시켰다. 무명 작가가 문을 닫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희숙이는 화를 내려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줌마가 딸을 품에 안아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다. 어둠에 휩싸여 있는 민박집 안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혹시 정상인인가 싶어서 눈을 크게 떠보았다. 그늘이 져있는 처마 밑에서 그림자가 걸어 나오자 달빛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 모습은 정말이지 끔찍함 그 자체였다. 나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여자의 한쪽 팔이 문제였다. 근육과 살이 붙어 있어야 할 그곳에는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 그런 모습인데도 여자의 얼굴엔 고통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멍한 눈빛이 오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끔찍한 모습 속에 숨어있는 평온함. 그 어떤 영화배우도 저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영이가 경적을 울리며 앞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했다. 장애물은 다름 아닌 복윤자였다. 집 안에 있던 놈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지체하다간 길목이 놈들로 가득 차버릴 것이었다. 젠장, 눈길이라 위험하지만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아. 수영이가 엑셀을 밟았다. 차에 속도가 붙었다. 나는 문득 내비게이션을 보았다. 혹시라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비게이션을 켠 다음 DMB 방송을 보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노이즈로 가득 차 있는 화면이 나왔다. 채널을 하나씩 바꿔보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노이즈밖에 나오지 않았다. 예상했으면서도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다. 이를 악무는데 뒷좌석에 있던 무명 작가가 앞으로 손을 뻗었다. 저 앞을 보세요. 군용 트럭이 서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을 보기 위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탄 차는 어느새 주택가를 벗어나 여관 건물이 늘어서 있는 사거리로 나와 있었다. 군용 트럭은 저 앞쪽 진입로에 세워져 있었다. 수영이가 백미러로 뒤를 살피며 속도를 줄였다.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복윤자들은 바닷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군바리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수영이가 혼잣말하듯이 한마디 내뱉었다. 사실은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이었다. 최 일병과 이 병장을 떠올려 보면 선뜻 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가 않았다. 문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려면 저 진입로를 지나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군용 트럭을 보다가 나는 내비게이션 쪽으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채널을 몇 번 더 바꾸자 홈쇼핑 채널이 나왔다. DMB 방송의 홈쇼핑 채널과 케이블의 영화 채널은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화면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같은 회사니까 송수신되는 전파가 비슷해서 뭔가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지금은 노이즈만 나올 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방송과 관련된 흔적은 없었다. 더 이상 지켜보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리려는데 노이즈 사이사이로 숫자가 나왔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 아래 오른쪽을 보았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숫자 중 마지막 칸에 있는 숫자가 거꾸로 바뀌고 있었다. 만약 그것이 미사일과 관련된 카운트다운이라면 앞으로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10분하고도 26초, 25초, 24초가 되는 셈이었다. 발사되고 나면 미사일이 탄착 지점으로 날아와 터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금방일 것이었다. 나는 미국 방송을 통해 예전에 보았던 실제 전쟁 장면을 떠올리며 시간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았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다.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목이 칼칼해지면서 콧속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재채기를 할 뻔했다. 차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날씨가 추웠다. 어찌 된 일인지 수영이는 히터를 틀지 않았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그도 긴장한 모양이었다. 이 안에 있는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나는 좌석에 등을 기대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입로에 서 있던 군용 트럭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그제야 수영이는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저 앞에 있는 진입로가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 장면이 희뿌옇게 변하기 시작했다. 재채기를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콧속이 미치도록 간지러웠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어둠만 바라보았다.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드디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입이 크게 벌어졌다. 재채기하는 소리가 차 안에 가득 찼다. 운전하고 있는 수영이가 제일 먼저 나를 보았다. 너 설마... 나는 또다시 재채기를 터뜨리며 그의 말을 끊어버렸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 중 무명 작가가 두 번째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희숙이가 들고 있던 활을 빼앗더니 통 안에서 편전을 꺼낸 다음 내 뒤통수에 대고 활 시위를 당겼다. 한 사람의 생사가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무명 작가는 차 안에서 쏘기 좋은 짧은 화살을 선택한 것이었다. 차 세워요. 빨리. 무명 작가가 말하자 진입로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수영이가 차를 세웠다. 나는 기침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룸미러로 뒷좌석을 살펴보았다. 활을 겨누고 있는 무명 작가를 포함해서 아줌마와 희숙이도 내가 나가길 바라는 눈치였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콜록거린 다음 옆에 있는 수영이를 보았다. 젠장! 코가 간지러워서 단순한 재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수영이는 나를 외면한 채 차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뒤에서 활시위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다시금 들려왔다.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차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룸미러를 통해서 무명 작가의 얼굴을 보았다. 내리지 않고 버티면 그의 말처럼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었다. 화살은 발사될 것이고 나는 수영이의 차 조수석에서 이승과 작별을 고할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두 남자는 시체를 안전하게 버리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찾을 것이고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실행에 옮길 것이었다.
나에게 화를 겨누고 있는 무명 작가는 아무 상관없지만 친구인 수영이에게 마지막까지 그런 수고를 안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문을 열기 위해 반대쪽 손을 뻗었다. 문고리를 잡으려고 내려다보니 여태껏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자 횟집에서 이 병장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화장실에서 검색해 보았던 결과를 그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이 병장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건 미사일과 관련된 검색 결과였지만 사실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검색했던 건 다른 것이었다. 그걸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보였다.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면서 문을 열었다. 나 먼저 바닷가에 가 있을게. 한마디 남겨놓고 나는 차에서 내렸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괜히 차 안을 보게 되면 미련이 생길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망설이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은 나의 바람에 불과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곧바로 차가 움직였다. 그제야 나는 뒤돌아보았다. 차는 이미 진입로를 지나 도로로 나가더니 쏜살같이 달려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미사일을 떠올리며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었던 DMB 방송 기능은 휴대폰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아까 차 안에서 확인해 본 시간이 10분이었으니까 지금은 5, 6분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 시간 안에 걸어서 바닷가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슬슬 감기 기운이 느껴져 몸이 나른해졌지만 나는 경보선수인 양 바닷가를 향해 빨리 걸어갔다. 그래도 시간은 확인해봐야지. 휴대폰을 들어 패턴을 풀었다. 화면엔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실행되어 있었고 메인 화면 안에는 좀비 영화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와 있었다. 그걸 보고 나서야 화장실에서 검색만 하고 확인하지 않았던 정보가 무엇인지 기억났다. 나는 검색 결과를 훑어보았다. 작년 여름에 개봉했던 최신작부터 예전에 만들어졌던 작품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검색되어 있었다. 대부분 제목 안에 좀비 아니면 시체 또는 죽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dead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유치해 보이는 제목들 사이에서 한 영화의 제목이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 흑백 영화임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보며 제목을 입으로 발음해 보았다. 뭔가 그럴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위 어딘가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는 어느덧 여관 건물이 늘어서 있는 사거리에 와 있었다. 비명이 들린 곳은 여관 건물 중 한 곳의 옥상이었다. 어두운 와중에도 옥상에 가득 차 있는 복균자들의 검은 그림자가 눈에 띄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놈들을 보면서 나는 여관 건물을 지나쳐갔다. 비명과 함께 살려달라는 외침이 여관 건물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마을에 있던 놈들 중 일부가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 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혹은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손님 중 누군가가 독감에 걸렸다가 죽은 뒤 괴물로 변했을지도 몰랐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분모는 하나였다. 결국엔 잡아먹히거나 독감에 걸릴 거라는 사실이었다. 비명소리가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었다. 콜록거리면서 나는 휴대폰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좀비 영화의 검색 결과가 나와 있는 어플을 끄고 DMB 방송을 볼 수 있는 어플을 실행했다. 내비게이션으로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화면이 노이즈로 가득 차 있었다. 얼른 홈쇼핑 채널로 바꾸었다. 수신되어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가 보일 듯 말 듯 했다. 휴대폰을 눈 가까이 들이대면서 미간을 좁혔다. 3분하고도 51초, 50초, 49초가 지나가고 있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멍한 표정에 초점 없는 시선을 가진 복균자가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나에게 해코지라도 할 것 같아 도망치려는데 뒤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꽤 많은 수의 복균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모두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검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나를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놈들은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서 배를 채웠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이후에 어찌 됐든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 고열과 기침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한 가지 목표만은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반드시 바닷가에 도착하고야 말겠다는 굳센 의지였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주택가에 들어왔는지도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바닷가가 보였다. 나와 함께 걸어왔던 놈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걸어가던 나는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횟집 아저씨가 우리를 향해 기어왔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흔적을 남긴 장본인은 보이지 않았다. 벌써 죽었다가 되살아나 어딘가로 걸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 그게 아니라 해도 무슨 상관이겠는가. 나는 다시 바다를 향해 걸어가면서 DMB 방송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비교적 깨끗해진 화면으로 발사까지 18초가 남았음을 알려주었다. 몸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기침과 함께 호흡도 가빠졌다. 힘겹게 숨을 내쉬며 파도가 보이는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더 이상 걸어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을 닦고 나서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4초, 3초, 2초, 1초, 드디어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나는 근처에 있다는 군부대를 찾아 고개를 돌려보았다. 미사일 탄착 지점은 다름 아닌 군부대였다. 어디서 쏘아 올린 건지 안다 해도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나는 이 병장과 최일병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뛰어왔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마도 그쪽에 군부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눈밭 위로 몸을 뉘었다. 앉아있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몸이 뜨거워 미칠 것 같았다. 눈밭에서 올라오는 한기도 이 뜨거움을 식히지는 못했다. 나는 대자로 뻗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였다. 옛날 시골집에서 보았던 밤하늘을 떠올리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귀찮아서 벨소리가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발신번호 1번의 주인공이 건 전화일지도 몰랐고 어쩌면 나를 버리고 간 친구가 건 전화일지도 몰랐다. 둘 다 아니라면 회사에서 건 전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나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하얀 섬광을 눈으로 쫓아갔다. 별똥별은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조금 전에 군부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방향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폭발음이 파도 소리와 섞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몸의 열기가 나의 의식을 빼앗아 가고 있었다. 바다를 보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낡은 배 한 척이 수평선을 향해 멀어져 갔다. 그걸 쫓아 시선을 움직이는데 또 하나의 섬광이 나를 향해 날아왔다. 마지막 탄착 지점은 바로 이곳인 모양이었다. 종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나는 2주 뒤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해고 대상자일 뿐이었다.